잠 못 이루고 폰을 보고 있나요? 바로 이곳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청풍야담입니다. 걱정거리를 잊고 수면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밤 여러분에게 잠든 세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장희빈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왕조 500여 년의 궁중 역사 속에서 장옥정 후세의 장희빈으로 불리는 이 여자가 역습과 암멸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쏘아낸 이는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출신이었으나 절세미모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가장 하층의 궁녀로부터 시작해 계급의 벽을 꿰뚫고 한 나라의 비유가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 조선왕조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조했지만 결국 시기심에 마음을 잃고 무곡으로 저주를 내리는 궁중 대금길을 범해 임금에게 사약을 내리받고 강제로 약을 먹이고 냉궁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는 비운을 맞았다. 그녀의 일생은 미인이 세상을 어지럽힌 전설이자 욕망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비극이며 더욱이 봉건 궁중에서 가장 진실되고 잔인한 생존 우화이다. 오늘 밤 우리는 사서의 먼지를 쓸어내고 조선사상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요비에 다가가 그녀가 어떻게 꼽히는 정상에서 영원한 구렁텅이로 추락했는지 살펴보겠다. 장희빈은 본명이 장옥정으로 1659년에 태어났고 본관은 인동장씨이며 아버지는 조선왕조의 통역관 장영이었다. 조선왕조의 엄격한 신분 계급 제도에서 통역관은 중인계급에 속했는데 높은 곳에 서서 조정을 지배하는 양반 귀족도 아니고 더러운 먼지처럼 천한천민 노비도 아닌 두 사이에 있는 중산층이었다. 이 신분은 그녀가 어려서부터 귀족의 정려로서의 존영을 누리지 못하게 했지만 하층 백성보다는 글을 읽고 글을 쓰며 예하게 접할 기회가 몇 배나 많게 했다. 장옥정의 어린 시절은 본래 안정적이고 평범했다. 아버지가 통역관으로 한학과 외교례법에 능통했고 집안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책의 향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절세미모를 지녔는데 사서에는 생미가 나라를 황폐하게 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고 민간에는 더욱 극적인 전설이 전해진다. 봄날 정원에 꽃이 피었을 때 그녀가 꽃 밑에 서면 온 정원의 모란 작약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꽃잎을 닫아 마치 부끄러워하며 그녀와 미모를 겨루지 못하는 것처럼 했다. 이것이 바로 꽃도 부끄러워하는 미모의 유래인데 풀과 나무까지 그녀의 미모에 복종하는데 물론 사람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미모 외에도 장옥정은 영리하고 총명하며 마음이 곱고 사람의 말과 표정을 살피는 데 능숙했고 더욱 여공 음률의 능통의 행동거지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매력이 흘렀다. 하지만 중인 가정에서의 이 미모와 총명은 자본이자 재앙이었다. 조선 왕조의 후궁은 언제나 양반 귀족의 정략 결혼의 도구였고 비유, 비너는 모두 명문대가에서 나왔으며 중인 여성이 비록 궁에 들어가도 가장 하등의 궁녀가 되어 평생 주상을 모시고 출세할 날은 없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절대로 상식대로 돌지 않는다. 1673년 숙종 이원이 즉위했고 나이 겨우 14세였다. 이 젊은 임금은 성격이 온화하지만 다정했고 마음속으로는 조정의 노신과 후궁의 귀족들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감정의 의지대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장옥정은 바로 이때 집안이 몰락하여 궁에 선발되어 평범한 궁녀가 되고 숙종이 할머니 자의대왕 대비 곁에서 모시는 일을 맡게 되었다. 처음 궁에 들어온 장옥정은 거친 천으로 만든 궁녀 옷을 입고 간단한 머리결을 묶었지만 여전히 가리지 못할 경천적인 미모를 지녔다. 그녀는 귀족 여성처럼 태도를 부리지도 않고 어리석은 궁녀처럼 둔감하지도 않았고 임금 앞에서 적절하게 부드러움을 드러내고 궁중의 세력 다툼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았다. 젊은 숙종이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궁중의 딱딱한 규칙과는 다른 이 선명한 매력에 단번에 매료되었는데 그녀의 미모는 살아있고 야성적이며 귀족의 족쇄가 없는 것이었고 갑자기 내리쬐는 비처럼 숙종의 답답한 궁중 생활을 밝혀주었다. 그때의 숙종에게는 이미 정비 인현왕후 민씨가 있었다. 인현왕후는 명문 서인당 출신으로 온순하고 현숙하며 단정하고 예절을 지키는 전형적인 귀족 정녀였지만 끝내 자식을 낳지 못했다.
불효의 세 가지 중에서 후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는 봉건 궁중에서 자식 없는 비호는 본래 지위가 불안정했다. 그리고 장옥정의 등장은 바로 숙종의 감정과 후사에 대한 이중적인 갈망을 채워주었다. 조선 왕조의 후궁구도를 뒤집을 이 끔찍한 인연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궁녀에서 총애받는 비인까지 장옥정의 상승길은 미모만으로가 아니라 그녀의 야망 영리함과 더불어 조정의 당쟁이라는 동풍 덕분이었다. 조선 왕조 숙종 시기, 조정은 서인당과 남인당 두 대 세력으로 나뉘었다. 서인당은 인현왕 후의 외가 민씨를 핵심으로 조정 대권을 장악하고 보수적이었고, 남인당은 신흥 세력으로 서인당의 독점을 깨고 싶어 했으며 후궁에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절실했다. 그리고 장옥정은 바로 남인당이 키워주는 말뚝이 되었고, 반대로 남인당의 지지도 장옥정이 권력의 정상에 오르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처음 임금의 총애를 받은 장옥정은 승은상궁으로 봉해졌고 여전히 궁녀 신분이었지만 숙종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다. 숙종은 그녀를 위해 예외를 만들어 궁녀의 노동을 면제하고 정교한 편전에 그녀를 안치하며 밤낮을 함께했다. 인현왕후와 서인당은 이를 보고 장옥정을 재앙으로 보며 출신이 천하고 임금을 매료시킨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명성황후, 숙종의 생모에게 말을 걸어 장옥정을 궁에서 쫓아냈다. 하지만 숙종은 그녀를 그리워하며 병들었고 불과 몇 년 만에 신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다시 궁에 불러들였다. 이번 궁에 돌아온 장옥정은 완전히 깨달았다. 이 깊은 궁중에서 권력이 없다면 미모와 총애는 모두 구름 같은 것이라고. 오직 실권을 쥐고 자식을 낳아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소녀의 순수함을 감추고 참고 견디며 잔인하고 목표가 명확한 여자가 되었다. 1688년 장옥정은 숙종에게 서자 첫째 이윤을 낳았다. 이것은 숙종이 수년간 기다려온 후사였고 온국이 환호했다. 어머니가 자식으로 인해 귀해지는 법에 따라 장옥정은 계속해서 승진했고 수건숙의 소위로부터 정일품의 귀인까지 올라가 후궁의 정상과 단 한 걸음 차이가 되었다. 그녀의 아들 이효는 원자, 왕세자로 책봉되어 조선왕조의 명백한 세습자가 되었다. 남인당은 이 기회를 타 조정에서 인현왕후를 자식 없고 시기심이 많으며 후궁을 어지럽힌다고 크게 비판하며 장옥정을 위해 선전했다. 장옥정은 숙종 앞에서 매일 부드러운 말로 인현왕후와 서인당의 탄압을 하나하나 꼬집고 임금의 연민과 불만을 자극했다. 그녀는 숙종이 인현왕후에 대해 경외심만 있고 사랑은 없으며 더욱 서인당이 정치를 조종하는 것에 증오감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1689년 숙종은 남인당의 지지와 장옥정의 곁담화에 힘입어 조선왕조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기심이 많고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인현왕후 민씨를 폐위하고 천민으로 전락시켜 경애로 유배시키는 것. 같은 해 장옥정을 비후로 책봉하는 것. 이것은 조선왕조 500여 년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이었다. 왕조가 세워진 이후 비후의 자리는 언제나 양반귀족의 정려가 독차지했고 중인 출신으로 궁녀에서 시작한 여성이 중궁의 자리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장옥정은 계급의 벽을 깨고 예법과 규칙을 깨고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궁녀로부터 천하의 어머니가 되고 후궁을 다스리는 비후가 되었으며 사서에는 기사왕국이라고 기록된다. 그 순간 그녀는 창덕궁의 대전에 서서 저기를 입고 봉관을 쓰고 백관의 모시기를 받으며 온 조선궁중을 내려다보며 인생의 정상에 도달했다. 그때의 장옥정은 나이 겨우 30세였고 아들은 왕세자였고 남편은 그녀만을 사랑하는 임금이었고 외가는 그녀 덕분에 모두 번영했고 남인당이 조정을 장악했으며 그녀는 온 조선에서 가장 존귀하고 융성한 여자였다. 그녀는 이 영화부기와 최고의 권력이 평생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잊고 있었다. 깊은 궁중에서 잦은 총애는 쉽게 식고 권력은 쉽게 사라지며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것. 더욱 욕망의 구멍이 한번 뚫리면 홍수처럼 모든 이성과 양심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비후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은 교만하고 폭언을 하며 세상을 마음대로 하는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궁녀가 아니라 후궁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보고 임금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자가 되었다. 사서에는 그녀가 2년왕 후의 예쁘와 후궁의 다른 비너들을 모두 마음대로 탄압하고 심지어 숙종의 명령에도 자주 태도가 거만하고 불순종하며 부르면 대답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명성왕후조차 그녀에 대해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잔인하다고 평가했다. 그녀의 독점욕은 권력이 팽창함에 따라 더욱 광기 어렵게 되었다. 그녀는 숙종이 다른 여성과 가까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후궁의 새로운 후사가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언제나 임금과 세습자의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임금의 사랑은 절대로 독점적인 것이 아니고 후궁의 여성은 절대로 그녀 혼자만이 아닌 것이라고. 1693년 무렵 숙종의 시선은 점점 교만해지는 장옥정에게서 떨어져 온순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며 세상과 다툼하지 않는 숙빈 최 씨에게로 이동했다. 최 씨는 본래 2년왕 후의 시녀였고 출신이 천했으며 성격이 온화하고 다툼하지 않고 차지하지 않았으며 장옥정에 드러나고 잔인한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숙종은 장옥정의 강세와 통제 속에서 이미 마음이 지쳤고 최 씨의 온순하고 순종하는 모습은 바로 그의 정신적 위안이 되었다. 숙종이 최 씨에게 보내는 총애는 장옥정에게 보냈을 때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강물처럼 끊이지 않고 점점 깊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최 씨가 황자이금, 후일의 영조대왕을 낳아 숙종이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과 온정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조정의 정세도 역전되었다. 남인당이 정치를 맡은 후 서인당을 대대적으로 청산하며 조정과 민간의 불만을 일으켰고 백성과 사대부들은 모두 폐위된 2년왕 후를 동정하며 그녀가 현숙하고 무고하며 장옥정에게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숙종 본인도 점점 장옥정의 교만함에 증오감을 느끼고 더욱 그의 폐후한 결정에 후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1694년 숙종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두 번째로 조정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배된 2년왕 후를 궁에 다시 불러들여 중궁비후로 복위시키는 것. 장옥정을 비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정일품 희빈으로 강등하는 것. 사서에는 갑술왕국이라고 기록된다. 하룻밤 사이에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추락했다. 장옥정은 천하의 어머니였던 비후로부터 평범한 비너로 돌아가고 중궁의 권력을 잃고 독차지했던 총애의 자격을 잃고 조정의 남인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잃었다. 그녀는 2년왕 후가 다시 대전에 서서 모시기를 받는 것을 보고 숙빈 최 씨가 총애를 받고 자식을 낳으며 지위가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 왕세자 이윤이 어머니의 세력 약화로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다. 수년간의 총애, 최고의 권력, 독일무이의 지위는 모두 허상으로 변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은 미모, 야망 계산으로 얻은 것이었고 이제 이르니 무한한 원한과 시기심만 남았다. 한때의 경천적인 미모는 시기의 불길에 그윽하게 뒤틀리고 흉악해졌고 한때의 영리와 총명은 집착에 삼켜져 광기만 남았다. 그녀는 2년왕 후를 미워했고 자신의 중궁 자리를 빼앗은 것을 미워했고 숙빈 최 씨를 미워했고 임금의 사랑을 나누어 간 것을 미워했고 더욱 숙종을 미워했고 그의 얕은 정과 의리 없는 모습을 미워했고 스스로 자신을 정상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구렁텅이로 밀어낸 것을 미워했다. 시기심은 독성덩굴처럼 그녀의 오장육부를 감싸고 밤낮 없이 갉아먹으며 그녀에게 모든 이성을 빼앗고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게 했다. 2년왕 후를 제거하고 모든 것을 되찾는다. 이 생각을 위해 그녀는 궁중의 가장 큰 금기를 거스르기까지 했다. 무고겸 승술. 장옥정은 희빈으로 강등된 후 창경궁의 취선당이라고도 불림에 살았다. 이 궁전은 한때 그녀가 왕세자를 낳은 복지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음험하고 잔인한 마음을 키우는 마굴이 되었다. 그녀는 예법이 엄격한 조선궁 중에서 무곡은 친족구세를 살해하는 대죄이고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는 악행임을 잘 알았다. 하지만 시기심과 욕망에 정신을 잃은 그녀는 이미 예법, 천명 결과는 모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비밀리에 민간의 무녀를 불러 취선당의 서전에 은밀히 무곡단을 설치하고 밤낮 없이 향을 피우고 법을 행하며 염승술을 행했다. 그녀는 사람에게 인연왕후의 생년월일에 따라 풀사람을 만들게 했고 풀사람 몸에는 인연왕후의 이름과 생일을 쓰고 심장 오머리 사지의 두 눈에는 모두 가는 음바늘을 꽉 박았다. 그녀는 매일 직접 단에 절하고 입에는 속삭이며 인연왕후가 병에 시달리고 피난이 닥치며 빨리 비명을 지르며 죽기를 저주했고 숙빈최씨 모자가 어릴 적에 죽고 선망하지 못하게 저주했고 자신이 다시 후궁을 다스리고 비후로 복위하며 평생 영화부귀를 누리기를 기도했다. 취선당의 문과 창문은 꼭 닫혔고 하루 종일 향재와 무곡의 음침한 기운이 가득했다. 장옥정은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고 타인을 만나지 않으며 오직 신복의 시녀 무녀와 함께하고 날마다 바늘을 받고 저주하고 기도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고 사납게 변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한때의 경천적인 미모에는 오직 음험과 광기만 남았다. 그녀는 갇힌 짐승처럼 가장 음험하고 하급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불만과 원한을 분출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천지무용하고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깊은 궁중에는 절대로 바람이 통하지 않는 벽은 없었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 취선당의 기이한 기운, 무녀의 잦은 출입은 이미 후궁의 모든 사람이 눈에 보았고 더욱 숙빈 최씨와 인연왕후의 신하들이 조용히 마음에 새겼다. 1701년 복위한 인연왕후는 본래 몸이 약했고 수년간의 유배와 궁중의 세력 다툼에 지쳐 이미 생명의 불이 꺼지기 직전이었다. 장옥정이 밤낮 없이 저주한 몇 달 후 인연왕후는 갑자기 중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고 약과 돌로도 치료할 수 없었고 얼마 후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고 나이 겨우 35세였다. 인연왕후의 서거는 숙종을 절망에 빠뜨렸고 더욱 조정과 민간에서 말이 끊이지 않았다. 모두 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장희빈의 무곡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의심했다. 곧 누군가 숙종에게 밀고했고 장희빈이 취선당에 단을 설치하고 무곡을 행하며 인연왕후를 저주했다는 것, 증거가 명백하다는 것. 숙종은 본래 장옥정에 대해 쌓인 원한이 깊었고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려 취선당을 봉쇄하고 내시와 신신에게 직접 수색하라고 보냈다. 수색하는 사람들이 취선당 서전에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눈앞의 모습은 모든 일을 경악하게 했다. 단에는 향재가 쌓이고 무곡기구는 온통 흩어져 있고 음바늘이 꽉 박히고 인연왕후의 이름이 쓰인 풀사람은 단의 중앙에 모셔져 있고 피자국이 가득했고 더욱 많은 저주문서, 법을 행하는 부적이 모두 압수되었다. 철증이 명백하여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숙종은 그 풀사람을 보고 위에 빽빽하게 박힌 음바늘을 보고 인연왕후의 이름을 보고 자신과 인연왕후의 소년부부의 정을 생각하고 장옥정의 음험하고 잔인한 모습을 생각하고 그녀가 왕세자의 생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역적인 짓을 저지른 것을 생각하고 온몸이 떨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10여 년간 사랑했던 이 여자가 이미 한때 그 부드럽고 영리한 궁녀가 아니라 욕망과 시기심에 삼켜진 악마라는 것을. 그녀는 후궁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국법을 위반하고 천명을 모욕하며 국모를 살해하려 했고 죄가 용서할 수 없었다. 1701년 음력 10월 10일 숙종은 칙을 내렸다. 희빈장씨는 무곡염승술을 행하며 인연왕후를 저주하고 대역적임으로 사약을 내리받고 즉시 집행한다. 이 칙은 마치 벼락처럼 장옥정의 마지막 환상을 부수었다. 그녀는 자신의 망날이 마침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사약을 내리받는 칙이 취선당에 전해졌을 때 장옥정은 단 앞에 쓰러져 앉아 그 풀사람을 보며 얼굴이 죽은 듯 창백했다. 그녀는 울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마치 영혼이 이미 빼앗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시가 독약이 담긴 금그릇을 들고 그녀 앞에 다가왔을 때 그녀 심저의 생존 욕구가 순간적으로 폭발했다.
그 그릇의 독약은 조선왕조에서 비너, 신신을 사형에 처할 때 쓰는 전용 사약 삼약으로 입에 넣으면 즉시 죽고 해독할 방법이 없었다. 장옥정은 그 검은 약즙이 담긴 그릇을 보고 콧구멍을 찌르는 약냄새를 맡고 자신이 궁녀로부터 비호까지 간 일생을 생각하고 어린 왕세자 이혼을 생각하고 자신이 곧 맞이할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생각하고 마침내 붕괴하며 크게 울었다. 그녀는 갑자기 내실을 밀치고 약그릇을 뒤엎고 외치며 나는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왕세자의 생모이고 임금에게 세습자를 낳았는데 너희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내시들은 손을 대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세자의 생모이고 한때의 비후였기 때문이며 오직 칙을 반복해서 읽고 그녀에게 자결하라고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옥정은 광기 어렵게 전당에서 달리고 울고 부딪히며 끝내 복종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일단 이 약을 마시면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의 아들은 어머니를 잃고 자신이 일생 동안 추구했던 영화부기는 모두 허상이 될 것이라고. 살기 위해 그녀는 가장 비천하고 어설픈 행동을 했다. 문 밖으로 달려나가 소식을 듣고 온 왕세자 이혼을 붙잡고 그의 다리를 꽉 끌어안고 무릎을 꿇고 소리쳐 구했다. 그때의 이혼은 나이 겨우 13세였고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병이 많으며 성격이 약했다. 그는 어머니가 머리카락이 흩어지고 옷이 지저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칙을 들고 표정 없는 내시들을 보고 온몸이 떨며 오직 무력하게 울 수밖에 없었다. 장옥정은 얼굴을 아들의 다리에 붙이고 목이 터지도록 전밖에 있는 숙종에게 빌며 주상, 우리 수년간의 정분을 생각하고 세자가 어리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가악하고 온 취선당에 울려 퍼졌고 듣는 이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숙종은 대전에 앉아 마음이 돌처럼 단단했다. 그는 그녀의 음험함을 미워하고 그녀의 배신을 미워하고 더욱 그녀가 인연왕후를 원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게 하고 궁중의 수치를 안겼다는 것을 미워했다. 그는 차갑게 명령하며 세자를 신경 쓰지 말고 즉시 약을 강제로 먹이고 위반자는 같은 죄를 받게 한다. 임금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다. 내시들은 모두 달려가 광기 어렵게 싸우는 장옥정을 눌렀다. 그녀는 손발을 마구 차고 내시를 물고 나는 약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주상을 보고 싶다. 라고 외치지만 그녀는 한 여성일 뿐 결국 수명의 장한 남자의 압제에 견딜 수 없었다. 누군가는 그녀의 입을 벌리고 누군가는 다시 독약을 가져와 그 치명적인 삼약을 강제로 그녀의 입에 붓는다. 약즙이 목에 들어가자 순간 오장육부를 태웠다. 장옥정의 울음소리는 갑자기 끊기고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안고 울고 있는 세자를 보고 주변의 냉담한 내시들을 보고 이 한때 자신이 융성했고 결국 감옥이 된 취선당을 보고 입가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오고 몸이 격렬하게 떨며 마침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나이 겨우 42세. 한때의 총애받는 비인, 한때의 중궁비후, 조선왕조 사상 가장 전설적인 궁녀의 역습자, 결국 이렇게 어설프고 비참하며 굴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했다. 그녀가 죽은 후 숙종은 남은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그녀를 함부로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고 시호를 붙이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더욱 철칙을 세웠다. 이로부터 후로는 비너를 후비로 책봉하지 않는다. 후궁의 여성들이 장옥정을 본받아 역습하여 상승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왕세자 이효는 비록 폐위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 어려서부터의 충격으로 몸이 더욱 약해지고 일생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즉위한 지 불과 4년 만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조선왕조에서 가장 비극적인 군주 중 하나가 되었다. 장옥정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한편의 역사에 대한 주석이다.
사서는 그녀를 조선왕조의 세 가지 요비 중 하나로 분류하고 그녀가 정치를 어지럽히고 음험하고 잔인하며 임금을 매료시킨다고 욕하지만 후세의 사람들은 또한 그녀의 일생에서 하층 여성이 엄격한 계급과 봉건적 압박 아래에서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고투와 무력함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중인 출신으로 귀족의 후원도 없고 가문의 힘도 없으며 오직 자신의 미모와 지혜로 깊은 궁중에서 살 길을 건졌다. 그녀는 성공했고 궁녀로부터 비후까지 올라가 왕조의 기적을 창조했지만 그녀는 또한 실패했고 왜냐하면 그녀의 욕망은 절대로 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잦은 총애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후사를 원하고 언제나 정상에 서고 싶었다. 얻었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잃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찾으려 했다. 시기심은 그녀를 광기하게 만들고 집착은 그녀를 길을 잃게 하고 욕망은 그녀의 양심을 멸망시키며 결국 스스로 자신을 영원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녀가 죽기 전에 마시기를 거부한 독약은 형체가 있는 치명적인 물건이지만 하지만 정말 그녀를 죽인 것은 절대로 그 삼약이 아니라 그녀가 일생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욕망이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은 그녀를 부드러운 여성에서 잔인한 악녀로 만들었고 잦은 총애에 대한 집착은 그녀를 경천적인 미인에서 무곡의 요비로 만들었고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인생의 승자에서 사약을 내리받는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일생은 항상 욕망에 이끌려가며 끈에 매인 인형처럼 정상과 구렁텅이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당겨지며 결국 산산조각이 되었다. 깊은 궁중의 붉은 벽, 얼마나 많은 미인이 이곳에 묻히는가. 권력의 바둑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목숨을 잃는가. 장옥정의 이야기는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라 봉건 궁중에서 수많은 여성의 상징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혹은 영화보기를 위해, 혹은 사랑을 위해 이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욕망, 시기심, 권력에 삼켜져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인연아호는 현숙했지만 폐위되어 유배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숙빈 최씨는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일생 동안 조심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장옥정은 드러나게 살았지만 정상에서 추락하고 사약을 내리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임금의 희로애락, 조정의 세력다툼, 예법의 구속 앞에서는 현숙하든 어리석든 귀천하든 미추하든 여성들은 모두 부표처럼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장옥정의 비극은 더욱 그녀가 출신에서 승리하고 미모에서 승리하고 권력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욕망에게 패배했다는 점에 있다. 그녀가 마신 것은 독약이 아니라 탐심이고 그녀가 삼킨 것은 약즙이 아니라 집착이고 그녀가 잃은 것은 생명이 아니라 욕망에 부식된 영혼이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장옥정의 일생은 번쩍이지만 짧은 불꽃처럼 조선왕조의 궁중 밤하늘에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한 후 순간적으로 추락하여 재가 되었다. 그녀의 전설, 그녀의 광기, 그녀의 비참함은 모두 사서에 잠들어 있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끝없는 감탄과 사색을 남긴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구하는 것은 많지만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하면 항상 행복하다. 탐심이 마음을 태우지 않게 하고 집착이 자신을 갖지 않게 하며 본심을 지키고 화려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평생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궁중의 세력 다툼을 잊고 미인의 비극을 잊고 마음속의 걱정거리와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어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